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세계 역사 속의 장애인물, 세계 장애인물사를 살펴봅니다.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분야에서 세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분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그 업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분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갔지요. 특수 전동 휠체어에 의지하고 말씀도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럼 곤충학자 후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로 큰 업적을 남겼던 몇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2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하면 빅뱅 이론이니 아기 우주니 하는 학문적 업적보다 고개조차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의 루게릭병을 먼저 떠올린다. 루게릭병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같은 물리학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호킹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읽고 쓰는 일에 지금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강연하고 시험 점수 매기느라 연구를 제대로 못했을 것이므로 결국 루게릭병이 나를 이론 물리학자로 만든 셈이다 라고 답했다. 휠체어에 기대 앉은 호킹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곤 왼손의 손가락 2개와 얼굴 근육 일부분이다. 폐렴으로 기관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목소리마저 완전히 잃었다. 처음 목소리를 잃고 나서의 의사소통 방법은 비서가 옆에서 알파벳을 적은 카드를 들어 보이면 그중 원하는 카드에 눈썹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현재는 휠체어 앞에 달린 컴퓨터를 이용한다. 커서가 2600단어 위를 빠르게 움직이다 원하는 단어 위에 갔을 때 스위치를 누른다. 이렇게 겨우 한 문장을 만들면 음성 합성기가 미국식 액센트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1분에 10개 단어가 고작이다. 호킹은 옥스퍼드 대학을 3년 만에 마치고 20살에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갈 때만 해도 건강한 청년이었다. 조정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박사 공부를 할 때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넘어졌다. 풍토병을 연구하는 학자였던 아버지는 그를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근육이 점점 수축되다가 마침내 심장 근육에까지 이르면 사망하는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는 놀랍게도 전보다 행복해졌다며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한다. 그의 몸이 악화되어 갈수록 밖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견했던 우주 특이점의 존재를 23살 때 박사 학위 논문에서 증명해냈다. 32살 때는 영국 학술원의 최연소 회원이 되면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1977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중력 물리학 정교수로 임명됐다. 기관지 제거 수술을 한 지 3년 후인 1988년 시간의 역사를 펴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개국에서 2천만 부 이상 팔렸으며 미국 베스트셀러 차트에 55주 머물렀다. 호킹은 과학 분야에서 수십 개의 상을 휩쓸었다. 스티븐 호킹은 가능한 한 일상적으로 살려 하고 내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로는 못하는 일도 별로 없다라며 유머 감각과 여유를 잃지 않고 있다. 곤충학자 그레그 후버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리스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곤충학자 그레그 후버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곤충학자 그레그 후버의 꿀벌 연구는 아직도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버는 17살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세심한 관찰력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자연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꿀벌의 습관을 찾아내서 꿀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했다. 후버가 시각장애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되어준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이 보이는 대로 설명해주면 후버는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 자기만의 방식으로 관찰하며 연구를 한 것이다. 왜 어떤 곤충은 딱 1년만 살고 또 어떤 곤충은 2년이나 3년을 사는가? 이것은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며 곤충의 유전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였는데, 후버는 곤충이 내는 소리만 듣고도 곤충을 눈으로 본 듯이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후버에게 눈만 뜰 수 있다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했지만, 후버는 시력을 되찾는다면 자신은 불행해질 것이라며 시각장애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커의 원조는 시각장애인 조이 버블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심취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런 해커들 사이에 신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49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조이 버블스인데, 그는 IQ가 170이나 되는 수재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이 버블스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4살 때부터 전화기에 집착해 전화통신의 원리를 다 알고 있었는데 7살이 되던 1957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전화 리코딩이 특정한 음역에 휘파람을 불면 멈춰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절대 음감의 소유자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플로리대학 철학과에 들어갔을 무렵 전화기에 휘파람을 부는 것만으로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외국의 젊은 이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다. 그 방법은 전화기에 대고 휘파람을 부는 것인데, 초기 전화 시스템은 2600Hz 고주파 대역에서 이상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에 휘파람으로 고주파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기술은 프래킹이라 불리는데 지금의 해커 집단의 뿌리가 된다. 당시 프래커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있었다. 조이 버블스는 원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도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다. 조이 버블스는 항공기 무선 전신 승인 자격증을 비롯해서 통신과 관련된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을 만큼 통신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시각장애로 후각이 뛰어나다고 동물, 배설물 냄새를 제어하기 위한 냄새 감별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조이 버블스는 능력을 펼칠 기회도 없이 2007년 58세의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계 해킹대회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우주 탐험의 단초를 마련한 청각장애인 과학자 코스탄틴 치올콥스키. 요즘은 각 나라에서 우주공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주라는 것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1865년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모두 황당한 이야기라고 외면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우주여행의 꿈을 꾸게 된 소년이 있었다. 바로
우주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이다. 그는 1857년 나잔주의 보롭스크에서 출생하여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9살 때 홍역으로 청력을 잃어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16살 때 모스크바로 가서 독학으로 물리학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22살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고향의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우주에 관심이 많던 그는 집에서 압축가스를 사용한 분사 실험을 하며 혼자서 로켓 비행을 원리적으로 연구하여 그 내용을 몇 개의 과학, 항공 잡지에 기고를 시작했다. 1892년 칼루가의 학교로 전임된 후 본격적인 연구를 하여 1898년 대표적 논문 로켓에 의한 우주 공간의 탐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로켓의 이상적인 도달 속도는 가스의 분출 속도에 비례하고 로켓 발사 시와 연료 종료 시의 무게의 비, 즉 질량비에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가스의 분출 속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액체 추진체의 우수성도 논술되었다. 그의 연구가 인정을 받아 1919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는 치올콥스키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계획 1957년 10월 4일 발사되었다. 193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주비행에 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는 우주비행 이론의 개척자, 로켓과학 및 인공위성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우주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로켓 이론을 완성해서 우주선 발사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여 오늘날 우주 탐험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청각장애인 과학자의 우주에 대한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소련 우주전쟁의 선점 뒤에는 시각장애인 수학자 레프 폰트랴긴이 있었다. 레프 세메노비치 폰트랴긴은 소비에트 연방의 수학자이다. 러시아 제국 모스크바에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월급은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가정 형편 때문에 폰트랴긴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러다 14살 때 프리머스 스토브가 폭발하는 사고로 실명하였다. 시각장애인이 된 아들은 집안의 큰 짐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아들에 대한 연민 대신 책임감을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어린 폰트랴긴에게 수학책과 논문을 읽어주었다. 폰트랴긴이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수학 공부를 위하여 아버지는 외국어를 공부하여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 전문 서적을 읽어주었다. 아버지는 수학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호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었다. 예를 들어 합집합 기호는 위로 굽은 꼬리, 교집합 기호는 아래로 굽은 꼬리 따위의 표현으로 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폰트랴긴은 1925년 17살의 나이로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입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학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자 대학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폰트랴긴은 이미 1927년 19살 나이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폰트랴긴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떠난 것이다. 1935년에는 헬베르트 5번 문제를 아벨군에 대하여 해결했고 1940년에는 오늘날 폰트랴긴 모임이라고 알려진 모임을 정의하였다. 1952년부터는 응용수학, 특히 제어 이론을 연구하였다. 폰트랴긴이 최적 과정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써서 동영학, 제어공학 분야에서 소위
현대적인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최적 제어 이론을 제공한 것은 그의 엄청난 내공 덕분이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 측이 먼저 실패 없이 스푸트니크 위성과 보스토크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창조한 최적 제어 이론이 적용된 성능이 우수한 로켓 제어 이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수학자와 공학자들은 그가 창조한 최적 제어 이론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아폴로 우주선 프로젝트의 최적 제어 이론에 기반한 칼만 필터링 제어 기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그의 이론에 기반을 둔 최적 설계라는 방법이 최신 공학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폰트라긴 덕분에 현대공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폰트라긴이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이다.